자, 우리 이제 주제 찾기를 갈 건데, 우선은 대입파악에서의 한 유형이고, 이미 요지, 대입파악에서 우리는 요지를 이미 들어갔죠. 근데 요지에서 주제에서 제목으로 갈수록, 난이도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우선은 요지에서 주제로 넘어갈 때 난이도가 올라가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선지가 영어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이고요. 사실상 지문을 읽어보셔도 요지에서는 주장성, 글들이 꽤 많이 실리는 반면에 이제 주제와 제목으로 넘어가면 논설문, 그러니까 글쓴이의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논설문보다는 설명문의 비중이 커져요. 설명문의 비중이 커지면 글쓴이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요지가 딱 명확하게 딱 보이진 않죠. 뭐 해야 한다, 뭐뭐 중요하다. 뭐 이런 글보다는 어떤 현상을 설명하거나 어떤 사회 이론을 설명하거나 또는 뭐 주장하기 같은 경우도 어떤 A라는 주장을 소개하고 이 주장의 뭐 한계 같은 것들을 설명하고 뭐 이것을 역접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거나 아니면 어떤 A라는 주장을 소개하는데 너 낯설지?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막 상세히 설명해 주면서 이것에 대해서 필자가 더 강조해서 자신도 이런 입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반박하거나 뭐 이런 식의 글들을 많이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설명문이라는 거는 낯선 것들을 소개하고 이런 거니까 또 그 자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이 푸시면서도 좀 앞에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제 뭔가 3학년법 푸는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드셨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해설편을 좀 찬찬히 잘 살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답률이 갑자기 훅 낮아집니다. 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글 읽기를 굉장히 잘 하셔야 하는데 제가 앞서서 요지 같은 경우는 신호어를 활용해서 나 주제화하는 거에 기초해서 그냥 답을 골라도 된다. 뭐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 같으면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제부터는 여러분이 신호어를 찾아서 거기서 답 한 문장 읽고 답 찾고 이런 게 거의 안 먹혔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해보신 분들은. 그래서 주제부터는 좀 사실상 그렇게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글을 찬찬히 읽어 가셔야 돼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래서 주제의 문장과 그렇지 않은 논가를 제시하거나 또는 이런 뭐 예시를 설명하거나 뭐 상수라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의 무게 중심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답이 헷갈려. 이럴 때는 어디에 기초해서 답을 찾을 것인가. 이런 식의 글 읽기는 여전히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활용을 해서 갈 텐데 앞서서 제가 뭐 글쓴이 주장을 이제 주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호와 같은 것들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제 주제부터는 설명문이 꽤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기억을 되살려서 자, 설명문에서도 주제의 신호어는 있어요. 그쵸? 자, 어떤 것들이 신호어라고 말씀드렸죠? 설명문. 뭐 예를 들면 학자가 주어로 나오거나 혹은 어떤 연구들이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거나 뭐 또는 그의 어떤 입장이나 어떤 학설이 뭐 등등등등이 하고 나와서 신호어는 어떤 개서술 되어지죠? 그것은 뭐뭐라는 것을 말해주죠. 뭐 그것은 뭐뭇을 설명하죠. 등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뭐 설명문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어가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선 기본 전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글을 좀 접근할 수 있는데 글을 우리가 주제를 접근할 때 나 주제문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신호어 그러니까 어떤 어휘, 특정 어휘 자체도 주제의 힌트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글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도 우리는 어디가 주제가 나오겠다 어디가 주제에 해당하겠다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글의 성격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논리 전개를 할 때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펼쳐요. 그럼 이 주장에 대한 논거를 제시해야 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한테 주제문의 신호어를 정리해서 드린 거 프린트해 보시면 주장하고 밑에 뭐 상수 그 옆에 뭐 상술 혹은 논거 이런 식의 글의 관계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글의 어떤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술 그냥 놓은 거 자신을 설명하기 어떤 개념이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자, 근데 내가 이런 논거를 필 때 이렇게 계속 자세히 설명하는 거로만 논거를 피진 않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 본다면 예시를 들 수도 있고요. 그쵸? 또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A라는 사람의 주장을 소개하고 나서 이 주장의 그 주장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서 이런 거는 이런 문제가 있어. 따라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역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해서 역시 뭐 자세히 설명한다거나 예시를 든다거나 아니면 뭐 실험을 소개한다거나 아니면 저명한 사람의 인용글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런 글이 어떤 식의 구성을 띠고 있는가 이런 것도 동시에 신경을 쓰면서 당연히 예시로 구체적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답을 끌어내면 안 되겠죠? 당연히 필자의 주장을 그대로 표현한 것을 골라야 해요. 그지? 자, 물론 예시는 글쓴이의 주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설명하면서 같은 입장을 피고는 있어요. 같은 입장이야. 그치? 근데 제가 예시에서 답을 쭉 끌어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예시에 나온 특정 내용이 표현되어진 걸 골라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다 아시죠? 지역적인 설명은 주제가 될 수 없으니까 그 구체적인 사례에만 해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전체에서 아주 일부분의 속성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장에서 서술되어져 있는 표현이 그대로 답에 표현된 것을 골라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글의 어떤 성격, 논리 전개에서 가장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까지 좀 신경 써서 이젠 글을 읽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서서 글쓴이의 주장 자체를 나타내는 신호어도 신경 쓰고 이제 두 번째 글의 논리적인 전개를 신경 쓸 건데 내가 이 글이 어떤 식의 특징으로 서술되어져 있는가를 안다면 글의 흐름을 정리하기 훨씬 쉽죠. 그쵸? 근데 내가 이것의 글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이 안 돼. 그럴 때는 앞에서부터 나와 있는 내용의 글의 흐름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두 과정은 거의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글은 처음부터 어떤 A라는 주장을 소개하고 있네. 이 주장에 대해서 논거를 뒷받침해 가거나 아니면 역접할 수 있다라고 우선 생각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한계들을 막 언급하고 있어. 그럼 이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겠거나 역적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예측해 보면서 읽는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정보와 두 번째 나온 정보, 세 번째 나온 정보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단락적 흐름을 잡아가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나온 정보들을 본인이 잘 체계화하면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앞서 계속 글의 흐름을 잡아보라 라고 말한 것도 좀 이런 것들을 잘 해보자 라는 취지인 거고 앞에서의 글들은 너무 단순해서 제가 이제 글의 전개 방식이나 이런 것까지 언급은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런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가면서 글읽기를 하자라는 거고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쉬운 유형부터 좀 가겠습니다. 당연히 뭐겠어요? 글의 주장, 주제와 그에 대한 예시. 즉 다르게 표현하면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 진술과 사례로 나오는 예시, 이 둘을 그 둘의 관계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어디서부터 구체화해서 설명하는가를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스페시픽은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떤 글을 소개할 때 일반적 진술과 그것의 세부적인 진술이랑 디테일즈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용어 자체가 뭐냐고 궁금하진 않지만 보통 이 디테일즈라고 표현하는 건 이 일반적 진술에 대한 상술, 자세한 설명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말고 그냥 여러분 잘 아시는 퍼그샘플로 시작하는 거고 예시의 관계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3번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자, 가서 그냥 앞에서부터 그냥 쭉 앞문장부터 읽어갈 거고. 자, 우리 앞문장 읽었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거 있죠? 뭐 있죠? 첫 문장 읽고 소집하. 그치? 반드시 해야 되고, 여러분 책에도 소재 줄이 쳐져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자, 가봅시다. The primary purpose of commercial music radio broadcasting. 이거 F문이? 네, 미안, F23번 아니다. 쏘리. 22번이요. 21을 열고 옆으로 갔네요. 죄송. 자, 가봅시다. Problem, planning, amount, defining 하고 쭉쭉 절로 나오고 있는데, 자, 우선은 amount 하면은 좀 낯선 동사이죠. 이거 말고 동사가 없어요. 왜냐면 what이 오니까. 그럼 얘가 동사겠거니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는 amount는 총계, 총합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amount는 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됐는데요. 우선은 얘가 동사로 쓰이는구나 라는 것을 바로 파악해야 되죠. 자, 첫 번째 amount의 동사는요. 당연히 우리가 이 합계, 뭐뭐의 양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amount 뒤에 명사가 올 거고 무엇무엇의 합이, 앞에 주어의 합이 뒤에 것에 이르다, 해당하다, 달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합이 뒤에 A, 합이 무결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합이 뒤에 거야 라고 하면서 뭐뭐에 이르다, 뭐뭐에 달하다, 100에 달하죠 할 때 그 달하다, 100에 해당하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죠. 합이 뭐에 해당하다. 이거 그대로 파생시켜서 뭐뭐에 해당하다, 해당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당연히 합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두 번째 뜻을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단어 amount를 동사로 활용하는 것까지. 자, 그래서 요즘 수능에서 단어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내는 거는 좀 많이 지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2학년? 보자.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에 2차, 3차 뜻까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기 전에 단어를 좀 더 하고 갑시다. 또 같은 한 문장에 나오는데 되게 쉬운 단어죠. propose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프로포즈는 제안하다. 그 다음에 결혼해주세요 할 때 청혼하다 이거죠. 자, 여기서 프로포즈도 그럼 제안하다인가? 당신이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고 있는 거? 이거 좀 해결해줘. 이렇게 남한테 떠넘기는 건데, 이 맥락에서는 이거는 자신이 해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포즈도 먼저 좀 정리하면, 자, 여러분이 혹시 사전에 찾아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사전을 찾아보면, 청혼하다라는 뜻이 오히려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니까. 자, 그래서 프로포즈는 제안하다라는 제안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그 문제를 다루고자 하다, 뭐뭐 할 작정이다. 에 의도하다의 intend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대로 사용된 거죠. 여기서 intend to 부정사. 똑같이 사용되어진 design to 부정사. 이것들, 의도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어디에 있을까? 맨 마지막 문장에 remediations라고 나오는데, 자, 이 단어는 여러분이 remedy라는 단어로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명사로 무슨 뜻이죠? 치료법, 치료 이런 뜻이죠. 치료법, 해결책까지 인데요. 그 단어를 잘 째려보시면 이 단어에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정리사 션이 붙었어요. 그 말은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가 동사의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단어를 접근해 가면 돼요. 션이 붙었으니까 이 동작 자체를 나타내는 지칭어가 된 거잖아요, 명사로. 그럼 당근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도 있겠네? 그럼 얘가 명사 치료책, 해결책이야. 그러면 동사는 무슨 뜻이겠어요? 당근 치료하다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치료하다는 그 뭔가 그 treat나 meditate 이런 뜻보다는 이런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해결책이라는 뜻에서 개선하다, 교정하다. 뭔가 바로잡다, 어떤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의 의미, 교정하다, 이런 의미. 느낌 오시죠? 그러면 이 개선하다, 교정하다라는 것의 명사형인 remediation이 되는 거고, 얘는 그러면 교정, 바로잡음 이런 뜻이네요. 그죠? 그래서 리메디는 치료법, 치료책, 해결책이고요. 쟤는 교정이에요. 완전 단어가 좀 느낌이 완전 그 느낌이 좀 달라요. 그죠? 쓰임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선 단어 잡고 갈게요. 병 가자. 자, 그 다음에 딱 들어가기부터 단어 옆으로 누워가지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저렇게 쓴 거, 이제 이탈릭체라고 하는데, 자, 이탈릭체를 쓰는 이유는, 보통 세 가지인데, 우선은 영어가 아닌 다른 나라 말 쓸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을 로마자로 써서, 예를 들면, 근데 외국도 MZ세대가 있더라고?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냥 이렇게 할까? 발음 나는 대로 써야 되잖아, 그치? 제너레이션 이렇게 쓰면 이상하잖아? 그냥 MZ세대라고 해보자. 그럼 우리는 이거 영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누워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딴 나라 말일 때, 그 다음에는 고유명사일 때, 그 다음은 고유명사랑 거의 비슷하지만 어떤 사회학적 용어나 어떤 개념을 딱 그냥 설명할 때 해석할 필요 있음 없음? 없음. 근데 알면 좀 자, 그럼 problem framing이니까 이 개념은 다음에 뭐뭇을 정의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거죠? 다 필요 없고 이 개념은 다음과 같죠. 그러니까 이건데 요것을 정의하는 것을 뜻한데요. 자, 근데 우리는 이 단어는 알고 있으니까 해석해 주는 게 좋죠. 자, 프레이밍이 영어로 우리말로 뭐지? 프레이밍. 프레임은 뭐니? 구조, 틀인 거죠? 자, 그래서 프레임 하면 동사의 뜻이 있어요. 명사로 구조, 틀이니까 동사로는 구조화하다, 틀을 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를 구조화하거나 틀을 이 문제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틀을 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관점을 잡는 것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요거와 함께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 리프레임 하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재구조화하다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접근하면서 이 문제는 A라는 사안이 원인이야. 그래서 B라는 문제가 왔어 라고 난 진단했거든. 그래서 A를 고쳐야 돼 라고 저는 틀을 짰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고 나랑 생각이 달라. 그래서 나는 B라는 문제는 A가 아니라 C가 원인인 거야. A는 그냥 선후 관계인 거지. 진정한 원인은 얘야. 얘를 바꿔야 해. 라고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게 리프레이밍이 되는 거죠. 맞아요? 아니면 B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거나 나만의 어떤 관점을 비트는 거 이런 것까지 이제 리프레임이라고 하는 거고 재구조와 다른 관점으로 사고하기,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기 이런 뜻이죠. 그 단어 정확하게 둘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누워있는 쟤의 단어가 우리한테 익숙한 거니까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러니까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갔으면 좋겠죠.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하나의 구조화하기, 문제의 어떤 관점을 잡고 틀을 잡아보는 것은요. 다음을 정의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뭐요? 당신이요. 해결하고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problem framing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 자체를 주면서 이것이 뜻하는 바, 내가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인지하는 것. 이것을 problem framing이라 한대요. 자, 그럼 당근 이후의 소재는
이해겠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문장의 주제겠어? 이 개념은 이걸 말해요 라고 정의를 그냥 딱 던져준 거니까 이것에 대한 뭐 구체적 설명이나 뭐 효과라든가 효능이라든가 문제라든가 등등등이 언급하는 게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문장은 소재 던져준 거지 주제는 아닙니다. 자, 가보자. 그리고 이것은요, 즉 문제를 구조화하는 것은요, critical activity, 비판적 행동입니다. 왜냐면요, 프레임은요, 무슨 프레임? 너가 선택한 프레임은 아주 강력하게 당신의 이해요. 뭐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끼치죠.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problem framing은 그 비판적 행동인데 당신이 선택한 것이 뭐에 영향을 끼쳐? 문제에 대한 당신의 이해 자체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 결과 conditioning your approach to solving it 문제겠죠?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한 접근법에 영향을 끼치죠. 뭐 컨디션 하면은 뭐 조절하다, 뭐 제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는 조건화하다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의역해서 인플루언스랑 건 똑같이 봐주시면 되고 문법 설명 안 했지만 동사구문. 자, 그러면 이 프로블럼 프레이밍 하는 기능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를 설명했네요.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이해 자체.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선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를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첫 번째는 그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것, 뭐라고 이해하는가에 영향을 끼칠 거고요. 그 결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점, 접근법이라는 거는 그 문제에 대한 나의 태도죠. 이 문제 진짜 심각한데? 라고 하면은 전쟁을 치른 듯 해결해야 할 거고 미미하고만 하면 어느 정도 눈 감아주고 가도 되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문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래서 정의와 그것의 기능, 역할까지 설명. 그 다음에 full illustration. 하나의 설명의 경우를 보면 consider Tibbs and Brody's case series of experiment 라고 나오는데 어떤 하나의 설명을 살펴보면 이 설명은 요 두 분이 한 몇 가지의 실험인데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나오죠. 자, 그러니까, 어떠한 설명에 따르면요. 이것도 그렇고,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죠. 자, 그럼 명령문은 다 주제문? 아니죠. 뭐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들어가니까 당근, 요것과 요거. 특히 사람들, 특히 뭐 연구 다 나왔어. 끝났죠, 뭐. 그러면 예시네요. 물론 이 예시는 어떤 하나의 구체적인 가정이라든가 실사례가 아니라 어떤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다는 거니까 실제 실험을 소개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회 개념, 그것에 대한 실험에 대한 설명, 실험 결과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고요. 이 실험 자체를 하나의 예시로 봐도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막 구구절절 자세히 막 다 확인해야 돼? 그렇진 않죠. 자, 그럼 뭐에 대해서 나오겠어?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때 어떻게 프레임을 다르게 짜느냐가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꾸고 핵심적으로 뭘 바꿔? 접근법, 태도를 바꾸겠죠. 그래서 다른 태도, 또 동일한 문제에 대한 다른 태도를 갖는 사람들을 대조하는 방식의 실험을 소개하겠고, 그죠? 그것은 결국 이 사람들의 태도의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건 뭐겠어요? 프레이밍이겠죠. 처음에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는가가 갖고 오겠지.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여러분이 이 글에서 이미 주제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예측해놓고 들어가면 훨씬 쉽겠죠. 가보자. 자, 이니치 나왔으니까 뒷문장 완전할 거고요. 자, 그들은요, 사람들한테 몇 가지의 방식을 요청을 했습니다. 라고, 물어봤습니다. 라고 봐야 되는데, 자, ask가 나오면, 우리 동사의 의미 덩어리는 좀 길게 연결해 가기로 했어요.
에스크 나오면 당근 목적어 나오고 뒤에 목적격 보어 나와서 누가 뭐뭐 하게 요청하다, 뭐뭐 하라고 해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그지? 근데 봤더니 나오거든? 그럼 얘가 의미상의 주어인가?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인가? 그치? 얘 뭐야, 난리 났지? 자, 그래서 얘는 에스크가 나와서 굉장히 헷갈리게 됐지만 우리가 왜냐면 에스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투부정사 나오는 게 훨씬 더 익숙하거든? 근데 여기서 그냥 ask for처럼 봐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뒤에 투부정사는 싹 다 누구 수식, 웨이 수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요구를, 물어봤대요. 어떤 방법을 쓸 거예요? 라고 물어본 거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요청을 하거나. 근데 무슨 방법? 어떤 하나의 지역사회,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어떤 범죄가 있는데 이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요청을 한 거죠. 즉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고 아이디어를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예시에서 소재는 뭐야? 범죄를 줄이는 방법이야. 해결책이죠. 크라임의 문제인 거고. 간다. 자, 그들은요. 이 연구 결과 나왔네. 다음의 사실을 발견했죠.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문에서 주되 뭐뭐라는 점을 보여주다 뭐뭐라는 것을 제안하다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그들은 found that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니까 벌써 실험의 결과는 등장. 그치? 자, 가보자. 응답자들의 제안은요 변했습니다. 근데 엄청 많이 변했어요. 다음에 따라서. 자, 그럼 다음에 뭐 나오겠니? 그냥 이렇게 일반 구체적인 것까지 모르지. 자,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뭐에 따라서? 그들이 짠 프레임에 따라서요. 나와야겠지. 그럼 프레임은 뭔데?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인 거지. 자, 가봅시다. 자, 뭐에 따라 달라졌냐면 metaphor used to describe crime이니까 그의 범죄를 설명하고자 했던 정의하기 위해 사용되어진 메타포 비유가 was as a virus or as a beast. 바이러스로서 볼 것인가 아니면 야수, 개수로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실험 결과 끝. 자, 그럼 여기서 바이러스로 문제를 비유했다. 이게 뭐야? 프레이밍이고요. 그 범죄를 괴수로서 봤다. 이게 또 다른 프레이밍인 거죠. 맞아요? 이거에 따라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자, 이게 실험 결과고 결국은 이게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자, 더 읽지 않고 바로 가볼게요. 자, 가봅시다. 1번 Important of asking the right question for better solution. 자, 어떤 그 문제들, 더 나은 해결책을 위해 더 나은 질문을 하는 것의 중요성. 그러니까 문제들을 잘 질문해야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거인가요? 아니, 문제에 대한 잘 질문하는 거 프레임 아니야? 이 사람들 물어봤잖아. 야, 우리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제가 자꾸 이렇게 딴지거니까 문제가 더 어려워지지. 야,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수능이야. 나 자신 믿어 못 믿어. 이거 못 믿어. 계속 의문을 던질 거거든. 그러면 거기서는 나 혼자 막 집에서 맘 편하게 풀 땐 진짜 잘 푸는데 수능장 가면 온갖 의문이 막 꿈틀꿈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오답 처리 분명히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이런 건데, 자, 어쨌든 좋은 해결책을 찾은 데에서 어떤 적절한 질문을 할 것인가. 질문이 어떤 해결책을 찾는 데에 중요한 적절한 질문, 적절한 해결책. 이것을 나을 것이다. 라는 중요성인 거죠. 이거 프레이밍 아님? 네, 우선 남겨보고. 자, 2번. difficult, 어려움이요. 뭐의 어려움? 비유를 사용하는 데서의 어려움. 뭘 찾기 위한 비유?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는 데서의 어려움. 자, 괴수로 접근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바이러스로 접근을 했더니 해결책이 달라졌어. 어떻게 비유하는가가 다른 해결책을 참 낫네. 그러면 좋은 비유를 해야겠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 비유는 프레이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것이 차이를 낳는다 이야기하는 거니까 비유를 사용하는 데서 어려움도 아니고 게다가 이 비유는 어디서 나왔어요? 예시 부분에서 나온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쳐내고 3번 이유들 무슨 이유? 문제의 프레임을 짜는 것이 해결책을 찾는데 방해가 되는 이유. 프레이밍은 그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어떤 접근을 하기 위한 첫 출발인데 문제의 프레임을 짜는 그 자체가 해결책을 찾는 데 방해가 됩니까? 아니죠. 그리고 그 이유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본 핵심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죠. 우리가 찾은 주제문은 어디였으니까 요거 관점이 다른 해결책을 낳는다 였으니까 이유는 말도 안 되고 4번 자 예방적 조치들에 대한 유용성 뭐에서 reducing community crime 우리 동네 범죄를 줄이는 데에서 예방 조치가 좋다. 너무 구체적 사례 아닌가요? 그렇죠? 예방책의 효용성 범죄는 예방하는 게 제일 좋아. 전혀 아니고요. 역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시의 지역적 설명에서 나온 거죠. 5번 effective problem framing 문제의 프레임을 짜는 것에서의 효과, 결과, 뭐에 대한 효과? approaching and solving problem. 어떤 문제에 접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의 프레임이 미치는 영향, 효과. 이거네. 자, 그럼 답 1번, 5번. 5번, 그치. 헷갈릴 땐 다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럼 왜 1번이 정확한 건 아니고, 그치? 5번은 왜 틀렸나요, 여러분? 미안. 5번이 답이고 1번은 왜 틀렸나요? 더 나은 해결책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 아니죠.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치? 그리고 만약에 진짜 헷갈릴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주제 그 자체를 그대로 표현한 걸 잘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5번은 알겠고 1번은 아니야. 5번이 확실하니까. 하지 말고 얘를 쳐내야 돼. 그치? 자, 이 글의 소재는 뭐예요? 이 글의 소재는 problem frame인 거죠. 이것에 대한 어떤 효과나 이것의 장점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이거 자체에 대한 정의부터 이것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가치 판단을 하고 있지 않아요.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근데 이렇게 바이러스라고 프레임을 짜가지고 누군가에게 질문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 지역 사회에서 범죄를 줄이는데 어떤 게 더 효과적이었는가 막 구구절절 설명해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이 프로그램 프레임을 잘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처음 접근하기 위한 질문의 단계,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한다면 1번이 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이거는 그냥 그 자체, 프로그램 프레이밍 자체를 그냥 정의하고 소개하는 수준에서 그냥 끝났어요. 그지? 그러니까 1번으로 가면 되면 안 돼? 안 돼. 중요성도 이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제가 뒷부분은 안 읽었는데 여러분 뒷부분 같이 빠르게 그냥 읽어볼게요. 읽어보면 질문하는 거 전혀 안 나와요. 그냥 비유부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치 판단 없고요. 좋은 해결책에 위한 적절한 질문의 중요성 같은 거 전혀 언급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번은 아예 언급된 것이 아닌 거죠. 근데 제가 처음에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진 것처럼 이 문제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니냐 라고 설명하면 혼자 막 더 발전시켜가지고 막 문제 자체를 어렵게 꼬고 있는 건데 이렇게 문제 자체를 어렵게 꼬는 거는 많은 학생들이 그 문제가 더 심화돼 갈수록 자신의 수준이 높아지거나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갈수록 그리고 수능 이런 데 가면 이런 짓 막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자체를 발전시키면 안 돼요. 다행히 답이 되게 심플하게 나왔으니까 땡큐죠. 그 다음에 그래서
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게 나름의 함정을 좀 잘 파놓은 건데 왜? 이것 때문인 건데 우리가 이 글 자체 프로그램 프레이밍을 정의하는 개념 자체 또는 그것의 어떤 과정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수해 주는 데에서 이 표현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단어 그 자체로 ask for ways 어떤 방법들을 구한다.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다. 이런 표현 그 자체를 그대로 활용해서 지문에 나온 표현 그대로 활용해서 나름의 함정을 파는 거죠.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함정을 제대로 파는 겁니다. 이런데 걸려 넘어지시면 안 돼요. 자, 밑에 가보자. 그러면 밑에는 방금 뭐 나오겠어요? 바이러스라고 정의했을 때의 사람들의 관점과 태도, 미스트로 정의했을 때의 사람들의 관점과 태도, 이 둘은 다르다. 대조의 글로 나오겠지, 당근? 보이시죠? 네. 자, 가보자.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 present with a metaphor. 그 어떤 비유에 노출된 사람이요. 즉, 이렇게, 우리 동네의 범죄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쪽도. 뭐, 이렇게, 들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비유는요, 범죄를요, 바이러스에 비유하고 있고, 그것은요, 우리 도시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자, 동사 진짜 잘 잡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 도시에 침투하는 바이러스는 범죄와 같아. 범죄는 미안, 바이러스와 같아. 라는 비유를 접한 사람들은 다음에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자체를 좀 접근한다는 취지에서요, 마치 대신처럼. 자, 바이러스로 정의하는 사람들은요, 예방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뭘 강조하냐면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 하나 더 갈 거야. 찾아줘. addressing의 짝꿍. 병렬? 우리 저번 주에 했어요. 나 되게 어려운 병렬이야. 헷갈릴 땐 의미로 라고 말씀드렸죠. ing는 나 되게 심플하게 해석했는데 제가 표시하면 할수록 막 이렇게 되지. A 빨리 찾아. 헷갈리면 의미로. 분명히 가로는 끝났는데 그치? A는 뭐예요, 여러분아? 예방책과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강조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니? 어드레스는 필요 없지 않니, 지금? 짜증나는 게 들어서, 어법 문제로 나오면, 이거 어쩌지? 제 생각에, 만약에 이게 어법 문제로 내면, 이거 내신에서 낼 수 있고, 선생님이 일부러 망하라 하고 낸 건데, 제가 지금 해석했을 때 이게 전혀 필요 없지 않았어요, 여러분아? 그치? 예방책 A, B가 뭐야? 근본 원인. 그치? 그럼 이 새끼는 뭐겠어? 얘는 뭐야? 예방책 A, 근본 원인 B. 그럼 얘는 어디가 있면 돼? 여기가 있으면 되냐? 이렇게 근본 원인인가 보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맞지? 제가 짝꿍이 앞에 거랑 뒤에 거 A, B는 성격이 같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치? 그래서 의미로 파악해라. 이거 문법 함정.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어드레싱은 뭐였는데요?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고요. 근본 언어를 다루는 것, 해결하는 것,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제기되어지는 원인,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그래서 어드레싱이 다루다니까 그냥 이렇게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다루는 것과 그 문제의 예방책,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됐음? 네. 그래서 병렬 처리를 여러분아, 당분간은 사소해 보여도 다 하세요. 사소해 보이셔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와 이거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의미로 파악할 땐 이렇게가 될 수 있구나 보시면 되잖아요. 그지? 이런 것도 여러분이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렬은 의미적으로 갈 수 있고 하나는 명사, 하나는 동명사처럼 뭔가 약간 급은 달라 보일 수도 있다. 그치? 태어날 명사, 동사구로 활용해서 명사로 병치. 어쨌든 명사. 그치? 물론 급은 좀 안 맞지만 큰 틀에서 명사잖아. 그죠? 맞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다라고 비유한 사람들은 문제점을 그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강조한대요. 이게 태도인 거죠. 예방. 자, 예를 들면은 빈곤을 제거하거나 혹은 교육을 막 강화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죠. 반면에 괴수와 같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 괴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네 눈앞에 괴물이 나타났어. 그 막 경성 크리처 봤니? 이 사람 있으면 가만 안 될 거야. 막 이렇게 막 촉수를 내뿜는 막 괴수가 나타났어. 예방할래? 근본 원인을 해결할래? 뭐 일본에 가가지고 이 731 부대를 없애라. 막 이런 거 할 거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 다. 그치 몰라야 돼. 뭐 해야 돼? 그치. 그만 가거나. 물리쳐 싸워 이겨야지. 그지 않니? 물론 저는 도망갈 건데요. 여러분은 싸울 수도 있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괴수에 비유한 사람들은요. 근데 그런 사람이네. 여기 끝. 되게 간단하게. 얘는 엄청 복잡하고 간단하지? 어쨌든 이 사람들은요. 자, 얘를 강조한대요. 우리는 이제 리미데이션을 보고 그냥 대충 본문 그냥 그 처음 글을 읽을 때는 치료.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아. 물렸으면 치료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수능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둘은 다르구나 정도 하시면 되죠. 하지만 이 글에서는 교정이란 뜻이고요. 자, 교정을 강에 초점을 맞춘대요. 뭔 소리야? 즉 다시 말해서요. Increasing the size of the police force and prison. 경찰력이라든가 또는 감옥의 크기 자체를 늘리는 거죠. 여기다 누구가 더? 괴수를 가둬야 되고 괴수는 누구야? 범죄자지. 그러니까 범죄자를 집어넣고 투옥시키는 거. 교정하고 사실상 핵심은 분리인데 우리와 분리시켜서 그들을 교정하고 교화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게 지금 완전 다르지? 맞아요?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이 내신 혹은 수능에서 다른 유형으로 나왔다고 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어? 여기 빈칸. 그치? 쉽게 나오면 이거 순서 배열 문제 이런 거 나올 수 있고요. 자, 내신이라고 해보자. 그럼 어디 나올 수 있니? 자, 요곳에서 예방, 여기에서 교정인데 어떻게 하라 우리가 당근 뒤에 설명 예시에서 끌어오라. 이런 식으로까지도 낼 수 있는 거죠. 이건 내신형 문제. 됐나요? 네. 자, 글의 흐름에서 전체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디냐? 티보드씨 나오고 이 실험 나온 것부터 다 예시. 그러니까 끝까지 엄청 자세하게 제가 읽은 것처럼 지금 우린 글을 보려고 한 거니까 엄청 자세하게 이렇게 다 읽을 필요 있음 없음? 없음. 자, 주제는 여기 예시 앞에 나왔다 끝. 근데 약간 추상적이지 않아, 구체적이지 않잖아. 친절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 예시의 결과 부분과 일치시키면 되는데 고맙게도 결과가 대빵 앞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따만큼만 보고 답 찾을 수 있죠. 나는 근데 조금 노심초사. 쫄보라서 더 확실한 걸 봐야 해. 그럼 어디 보겠어? 여기 보겠지? 근데 온디아드 핸드로 나오니까 두 개가 방금 뭔가 반대되는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 거겠지? 대충 하나 읽고 그것은 뭐야? 여기 집중하고 이건 여기 집중한다. 읽어서 관점을 바꾸는 거나 해야 되는데 내가 쫄보라서 여기를 읽은 순간 결과가 아니라 한쪽 편이잖아요. 어디도 읽어야 돼? 여기도 읽어야 돼. 그러다 보면 거의 다 읽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빠르게 쭉 다 읽거나 아니면 주제다라는 것에 집중했다면 확신을 가지고 답을 고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내가 1번하고 5번이 엄청 헷갈려. 다 읽었더니 확신이 들어요? 다 읽으니까 확신이 더 굳어지? 1번이 확실히 쳐내지? 아니지. 확신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야? 이 글의 소재,
그리고 소재에 대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아까 말했듯이 그것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자체의 개념을 소개하는 수준에 끝나는가 인 거예요. 즉 여기를 진짜 잘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핵심. 그쵸? 다 읽는다고 답에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읽었는데 나 답을 잘 모르겠어 라고 할 때는 대입파악의 문제에서는 어디가 주제문이지? 를 찾아서 그 주제를 잘 정리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지 앞에서부터 끝까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다고 답이 확신이 들진 않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주제를 찾아서 주제 표현을 무엇이 더 정확하게 했는가 그리고 오답은 왜 아닌가를 쳐내는 것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도 해오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잠깐만 쉴게요. 당연히 예시를 나타내는 구조입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네. 자, 우리 아까 예시로 시작하는 문장이 뭐였었는지 혹시 기억해요? 얘기했구나. 두 가지 얘기했구나. For an illustration. 그 다음에 연구자 이름. 이렇게 나왔었죠. 물론 for example 같이.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상황을 보면 어떤 걸의 경우에는 이렇게 시작하거나 혹은 하나의 예를 봤을 때 할 때도 우리 예시가 for example로 시작하지만 예를 들면 어쩌고 하다가 문장 안에 on 또는 the example 이런 식으로도 예시가 이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예시를 이끄는 장치들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얘는 첫 문장 읽고 소재부터 먼저 잡고 자, 멜로디는요. 주요한 방법 중 하나래요.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의 기대가 작곡자들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주요한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음악에서 멜로디가 있는데 멜로디가 뭔지 다 알죠? 그 음들이 막 나오는데 그 음이라는 것은 작곡자가 우리의 기대를 통제하는 주된 방법 중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 멜로디를 들으면 작곡자들이 나의 기대를 통제할 거래. 그치? 당연히 음악은 누가 만들었으니까? 작곡자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당연한 얘기. 그럼 여기서 작곡자에 의한 통제가 중요한 걸까요? 아니 멜로디 듣고 우리는 어쨌든 정해진 어떤 예측을 한다. 어디가 중요? 이게 중요하겠죠? 그것은 작곡자가 규정할 것이고 어쨌든 우리 멜로디를 듣고 뭐 할 수 있다? 다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거 이야기하네요. 그럼 당근 이글의 소재는 멜로디겠고 멜로디가 음악을 들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예측을 하게 하는가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음악 이론가들은 여기도 이거 있네. 어떤 하나의 원리를 알아냈습니다. 자, identify 하면 식별하다, 알아차리다니까 어떤 한 이론을 발견했죠. 근데 그 이론은요, called gap fill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옆에 아까 이태릭체처럼 누워있진 않지만 역시 음악에서의 하나의 이론이 gap fill이라는 어떤 차이를 극복하기, 차이를 채워가기 이런 하나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네요. 자, 그럼 정확하게 글의 소재 다시 정정, 멜로디야, gap fill이야? 공백 채워가기. 근데 이 공백은 음악의 흐름, 음악 멜로디의 진행과 관련한 거겠네. 그쵸? 이렇게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것은요, 어떤 음조, 이런 연속되어진 음조에서, 만약 이런 경우라면 어쩌고저쩌고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쭉 이렇게 가고 있네요. 자, 우리는 어떤 하나의 이론을 소개했고요. 만약 여기서 if가 어떤 멜로디가 largely 큰 도약을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이건데, 자, 멜로디가 도약을 만들어낸데, 그러면 여기서 도약은 뭐예요? 멜로디 음이니까 낮은 음에서 갑자기 급 올라가는 음악. 요거겠죠.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 다음의 음은요, should change direction. 방향을 바꿔야만 합니다. 자, 그럼 should 나오네요. 주제문? 이게 글쓴이의 주장은 아니죠. 우리는 get fit이라는 어떤 하나의 음악의 원리 이론에 대해서 소개받고 설명받고 있는 거잖아. 설명문에서 should는 주제문이 아니잖아요. 그치? 이상한 데다가 막 신호가 적용하면 큰일 나죠. 자,
만약에 음악이 갑자기 크게 도약을 한 겁니다. either up or down. 위로 갈 수도 있고요. 아래로 갈 수도 있고요. 그치? 도약이라는 건 이렇게 점핑되는 거니까 낮은 음에서 높은 음을 갑자기 치웠거나 아니면 높은 음에서 갑자기 저음 뚝 떨어지거나 이렇게 이 방향이든 저 방향이든 급격한 음악의 변화가 있을 때 그 다음 음은 방향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이거거든? 자, 그럼 여기서 if의 역할은 뭘까? 부사절이 아니 그런 거 말고 그 전체에서 만약 음악이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음악이 있다면 말이야 라고 구체적 어떤 하나의 음악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if는 무슨 역할? 조건이라기보다는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만약 가정 실제 있는 음악이 어떤 하나의 구체적인 어떤 하나의 노래를 소개한 게 아니라 어떤 가정으로서의 예시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글을 읽다가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라고 나올 수 있는 if는 늘 예시로 여러분이 반응 바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겟필이라는 어떤 음악의 이론을 하나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고 이거 부분은 뭐야? 예시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 고르면 돼? 안 돼? 안 돼.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맥락적 의미인데요. 그 다음 음악은요. 방향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이게 뭔 말일까? 뒤에 거 더 읽어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되는데, 요 말을 뭔 말인지 찾으셔야 돼요. 그냥 읽어서 찾을게요. 자, 전형적인 멜로디는 include a lot of stepwise motion. 자, 여기서 stepwise 좋나요? 안 좋네? 그럼 그냥 가면 되죠? 스텝은 걸음, 단계란 뜻이 있고, 단계를 향한 움직임. 많은 단계의 움직임을 포함한대요. 저 모르겠고 어쨌든 움직임 포함하네요. 그럼 여기서 움직임은 뭐야? 도약하는 거, 위아래로 갑자기 내려갔다가 아래로 갑자기 내려갔다가 하는 이런 움직임을 표현을 합니다. 근데 누가? 전형적인 멜로디는요. 자, 그럼 여기서 전형적인 멜로디, 일반적 멜로디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반적인 멜로디의 흐름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일반적 진술을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음악들은 이런 여러 많은 움직임을 포함한대요. 즉 다시 말해서요. 제 진술이죠. 자, 여기서 adjacent tones라고 나오는데 얘는 좋죠? 인접한 이란 뜻이고 인접한 음들이요. in the scale에서요. 자, 음악에서 스케일은 뭐예요? 스케일은 규모, 저울이란 뜻이 있는데 음악에서는 그치? 음기. 톤은요? 말 그대로 톤이 뭐야? 소리가 높냐 낮으냐 이거고 그래서 음조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그냥 음악의 높낮이입니다. 그러면 한 음은 뭐야? 나왔어. 음표는 노트인 거죠. 다음에 나오는 자, 그래서 음악과 관련한 이 단어들은 다 기본 단어예요. 자, 그래서 대체로 어떤 음기에서는 어떤 인접한 그 다음에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한대요. 그렇구나. 뭐야? 자, 여기서 그 일반적 특징이 뭐야, 그럼? 이거 일반적 특징이라는데 무슨 얘기야? 많은 움직임이 있다. 이거는 오르락내리락. 그 다음 특징은 음계에서 인접한 음들을 포함하더라. 얘가 여기 있다가 일로 올라가고 일로 갔다 내려왔는데 둘은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니니? 미프니까? 근데 웬 인접한 음? 이상한 거 아니야? 안 이상해? 우리가 음악을 모르니까 이해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냥 이 내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애 아니? 그치? 잡아야 돼, 얘들아. 잡아야 돼. 자, 앞에서는 계속 방향을 바꾸고 음악은 점핑을 한다, 크게 변한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대체로 음악들은 인접한 음도 포함을 한대잖아. 그러니까 얘도 잡아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만약 말이야. 자, 이거 뭐예요? 또 예시지?
두 번째 예시. 만약에 멜로디가요, 이번엔 점핑을 하는데 big rip, 크게 뛰는데 크게 뛰었어. 그 다음 뭐 하겠어, 얘들아? 안 나오나? 앞에서 다시 안 나왔구나. 크게 뜰 때 얘보다 더 큰 변화가 있었던 거야. 그치?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 예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겠니? 얘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오겠죠. 그치, 맞지? 가야 돼. 이거 잡아야 돼. 자, 이론가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어떤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한 경향? to 하는 경향. 누가 해? want to return.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누가 돌아가? 문법 얘기하는 거야, 나? 의상 주어? 멜로디가요,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대요. 어디로 돌아가? To the jumping off point. 자, jumping off point. 자, 무슨 뜻일까? 단어 아는 사람? 없고? 그럼 이제 유추해야지. jumping off point야. 자, 그냥 내가 이렇게 여기서 점핑 이렇게 했어. 그럼 점핑 포인트는 어디야? 내가 여기서 점핑했어. 나 A, B, C 점핑 포인트는 어디예요? B, 그치? 그럼 점핑 오프 포인트는 어디예요? C. 그치? C는 A와 같고 어쨌든 여기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점핑에서 떨어진 포인트니까 내가 원래 있던 여기인 거네, 그지? 자, 그래서 그 다음 힌트 리턴도 있는 거야. 자, 멜로디가요, 크게 점핑한 경우에 멜로디는요, 돌아가고자 하는 경향이 있죠. 돌아갔대, 어디로? 원래대로. 그치? 그리고 원래대로는 어딘데? 점핑 오프 포인트예요. 됐죠? 자, 내가 이 단어를 몰라도 이렇게 여러분이 좀 추리해서 가셔야 됩니다. 즉, 이것은요, 또 다른 방법인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데요. 우리의 뇌가요, expect that. 다음을 예측하는 방법이랑 또 다른 방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되게 중요한데, 뭐 때문에 중요하게? 자, 이 글의 소재가 뭐였어? 왜, 안 보여줄까? 눈이 책 봐. 테이블 가려야지. 이게 소재 뭐였어요? 개뼈, 그쵸? 그거는 뭔데? 어떤 이론이야? 몰라, 우리 그 이론이 뭔지 모르는데, 그럼 그 앞에 설명해놨을 거 아니야. 멜로디는, 그치? 작곡자가 우리에게 강제한 예상이다. 멜로디를 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대. 다시. 어디 갔냐? 이것은 또 다른 방법인데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방법이죠. 무슨 방법? 우리의 뇌가요, 다음을 예측한대요. 이거 왜 중요해? 그치. 뭘 예측할 건데, 멜로디는 예측하게 한다며. 무슨 예측을 하는데? 모르잖아. 근데 얘가 드디어 설명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뇌는 다음과 같이 예측할 거래요. The liver is only temporary. 그 도약은요, 오직 아주 일시적일 뿐이래요. 잠깐 올라갔다가 얼로 와? 그치, 원래대로. 그치, 앞에 내용 잘 계속 잡아가야 돼요, 여러분아.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일시적일 거라고 예측합니다. 즉, 우리는 배가 갑자기 뛰어오르는 높은 음을 들은 순간 뭐라 예측하게 될 거야, 그러면? 그치, 떨어져서 올라온나? 원래 자리로, 원래 음으로 돌아오겠구나, 라고 예측을 할 것입니다. 즉, 톤은요, 어떤 톤? 이어지는 톤은요, 그러니까 뒤에 이어 나오는 톤은요, 갑자기 올라가거나 갑자기 내려갈 수 있죠. 이 톤은요, 이렇게 to bring us, 우리를요, 갖다 줄 거예요. 어디에? closer and closer to our standing start pointing. 우리의 원래의 지점에 더 가깝게 데려다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톤으로 올라가면 원래 시작한 음으로 돌아오겠거니? 라고 원다 예측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멜로디는 뭐 하게 한다? 우리가 어떤 음악을 예측하게 하는데 어떻게 급작스러운 변화가 있으면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언젠간 돌아올 거야? 라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전형적인 멜로디는요, 많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음계에서 인접한 음을 포함합니다. 그럼 여기서 인접한 음은 뭐예요?
시작하는 가까이에 음악은 모여있더라. 아무리 갑자기 툭툭 내려가거나 올라가도 어떻게 한다? 돌아온다. 여기 한 거죠. 스타팅 포인트로 가까이 올 거래. 자, 그럼 저의 질문 돌아올 거야. 점핑 오프 포인트로. 그럼 여기서 점핑 오프 포인트는 뭐예요? 스타팅 포인트죠. 그래서 몰랐어도 유추해서 읽고, 자, 모르는 정보. 나 지금 얘도 몰랐고, 얘도 잘 몰랐어. 아리까리 했어. 뒤에서 이것을 살을 붙여서 올라가줘야 되는 거죠. 파악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이렇게. 자, 그럼 답 찾아보,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예시가 예시의 두 단계를 통해서, 갭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 잘 모르는 애니까, 그치? 그리고 나서 하나 더 갈게요. 조금조금 하다가, in Over the Rainbow. Over the Rainbow라는 노래에서는, 자, 쌍표 붙었으니까 어떤 인용 정도이겠죠. 자, Over the Rainbow 다 알아요, 여러분? 이 노래 알아요? 그치? 유명한 노래니까 그 노래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아요? 다 알았으면 좋을 텐데. 제가 불러주고 싶지만 저는 매우 음치라서 절대 부르지 않을 건데 음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노래겠거니 하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만약에 오버 더 레인보우를 여러분이 읽은 순간 다 알았어. 저 노래 예시구나 할 거고 몰라 갑자기 무지개는 왜 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나왔으니까 뭐야? 저런 노래가 있구나. 뭐야 더 중요한 거. 예시구나. 됐지? 이제부터 뭐야? 가정의 예시가 아니라 진짜 실제 있는 노래의 구체적 사례로 예시가 시작되네요. 그럼 이 노래는 음악이 막 올랐다 내려갔다 하나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 노래를 설명하는 것까지 나오네요. 자, 우리가 노래를 모를 수 있으니까 이 노래는요. 스키마틱 바이올레이션, 강력한 스키마틱 바이올레이션을 갖고 있대요. 이건 잘 모르겠다. 쳐자. 바이올레이션이니까 파괴가 있대요. 음에 갑자기 팍팍팍 바뀐대요. 그 다음에 뭐 하겠어? 뒤대로 돌아오겠지. 그래서 작곡자들은요. 우리에게 rewards and souvenirs. 우리에게 보상을 주고 우리를 달래준대요. 뭐 함으로써? 여기 뭐 나와야 돼? 파괴가 있었는데 보상해줘. 물론 원래 음으로 돌아옴으로써. 그쵸? Bring the melody back towards home again. 집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럼 우리를 집으로 보내줘? 여기서 집은 뭐야? 이겠죠? 자, 그러면 3번 문제. 21번 문제. 맥락적 의미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지 맞지? 자, 그러면 되게 쉽지? 뭐 골라야 돼? 원래 음으로 돌아온다. 혹은 인접한 음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됐음? 자, 답. 여러분 책에서 책 보시면서 고르셔도 돼요? 몇 번? 2번? 왜 큰 도약의 음은 다시 집으로 돌아온가? 여기서 집은 뭐야? 그치, 원래의 자리. 2번 맞아요? 왜 돌아오는지 이유 나왔어? 왜 자꾸 내가 그러면 이유라며? 그러니까 이유 나왔냐고. 말고 답이 없어요. 그럼 이건 골라야 돼, 그치? 저 모르겠고 나머지는 확실히 답이 아닌걸요? 여기서 2번일 수도 있고. 자, 그럼 이유가 나올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왜? continue to 마지막에 긴장을 완화시켜주려고요. 그러네요. 똑똑해. 아직은 안 봤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지금처럼 뭐예요? 작가가 그렇게 의도했습니다. 작곡자가 그렇게 의도했습니다. 면들 아나요? 일 수도 있지만 왠지를 여러분이 불확실하면 불안하면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안 읽만큼 안 읽었는데 여기 있었네. 그지 맞지? 이해됐어요? 확신이 필요하다고 확신이. 수능이야. 틀리고 갈 거야? 이거 2점인데? 왜 2점일 건데? 23번이니까? 확신이 필요하다. 오케이? 네. 5까지 할게요.